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업종 최후 변론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3일 2차 압수수색을 끝내고 현재 압수물 분석에 주력 중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손준성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후 변론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 중간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굉장히 빨리 스텝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조금 문제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전격적으로 수사가 또 시작이 됐고, 예.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께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번 사건 핵심은 검찰에서 야당으로 고발장이 건너갔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게이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예. 사실은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손준성 검사, 당시 대검찰청의 수사정보정책관, 그 시절에 손 검사가 전달했다, 김 의원에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 아주 좀 신빙성 있는 정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텔레그램 보면 말이죠. 예. 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이제 페이스북에 손준성 검사가 보냄이 맞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SBS 방송 전에 기자에게 혹시라는 마음에 계정이 삭제될까를 우려해가지고 포워딩된 메시지 자체를 동영상으로 찍어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메시지를 보낸 손준성 보냄으로 손준성을 접속한 결과 그 배경화면 자체가 손준성 검사의 텔레그램 프로필 화면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손준성 텔레그램은 12일 밤까지 계속됐고 13일 날 삭제한 상태인데, 법조계에서는 어차피 전송자는 손준성이다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전손입니까? 네. 어전손.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예. 어전손. 어전손. 네. 그렇죠, 손. 네. 조가 아니고, 예, 손. 신 변호사님, 공수처뿐만 아니라 대검 감찰부도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 보름인데요. 예. 결론은 아직 못 내고 있어요. 하지만은 손준성 검사가 전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정황, 예. 이게 나왔다라는 거는 이번 수사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구에서 전달했느냐, 이 문제도 갖고 사실은 처음부터 아니다. 본인은 또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나는 작성한 적도 보낸 적도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그래가지고 이게 확인이 돼야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손준성 검사가 만약 전달자가 맞다면 작성을 손준성 검사가 직접 한 거냐, 아니면 시켜서 했느냐. 예. 더 나가서는 그럼 작성을 했다면 그 작성은 누구의 지시로 한 거냐, 아니면 누구의 묵인하에 한 거냐. 네. 이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단계가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이거는 손준성 검사가 김 의원에게 보낸 거는 맞다. 예. 이렇게 디지털 근거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부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잠시 후에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박 변호사님. 네. 이 윤석열 전 당시 검찰총장이 이 전달에 연루가 됐었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또 다른 핵심인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을 했습니다. 입건을 했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걸까요? 공수처가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는 피의자로 입건하고 김은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공수처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해서 강제 수사를 한 것이지 제가 있고 없고는 다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좀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예. 원래 수사라는 것은 어떤 정보가 모여지고 그런 압수수색을 할 만큼 무르익었다 했을 때 압수수색을 하는 건데, 이건 정말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다는 점이랑, 이제 손 검사가 측근이다, 눈과 귀가 되어준 측근이라는 그 점만 가지고 이 사건의 연결고리 자체가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 이 야권의 대선 주자를 바로
그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나중에 공수처가 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냐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원래 수사 자체는 아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위에서부터 치는 약간의 독특한 예, 변칙적인. 양상이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건 초기에 네. 원래 이것이 이제 고발인 사세행위라는 시민단체에서 고발하고 그다음에 그 대표를 고발인 조사를 한 다음에 바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했을 때 고발인 조사만 하고 어떻게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문제를 삼았던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밝혀지니까는 그 김한매 씨 사법행동 바로 세우기 행동인가요? 사법 체계인가요? 예, 사생인이라고 불리는 그 시민단체 그 대표를 고발인 조사를 하는 그날 제보자 조성은 씨로부터 그 증거물을 다 확보를 하고 조사도 마쳤더구만요. 예,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바로 영장을 청구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이런 사실이 또 이제 드러났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이어서 질문을 드려다보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제3의 검사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전달을 한 거는 맞는데 작성자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제3의 검사 이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는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봤을 때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공수처가 그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해자는 직권을 남용해 대검 소속 상명불상 검사로 하여금 고발장을 작성하고 입증 자료를 수집하게 하는 혐의가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작성자가 손 검사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그리고 검찰 조직은 이제 검사 동일체라고 해서 어차피 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하고 그리고 말씀드리면 손준성 검사는 그때 당시에 차장 검사고 조금만 더 승진하면 검사장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데 직접 썼다라는 거는 사실상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연수원 다닐 때 15를 해봐도 부장님들은 서면을 직접 쓰지 않아요. 그냥 검토만 하실 뿐이고 위에 계신 분들도 다 그냥 검토만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고소장을 쓰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래에서부터 좀 시켜서 했을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이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정황이 있어야 어떤 무슨 그 윤 전 총장으로 하여금 이 지시와 관련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전부 움직였다.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역량을 동원해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혐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혐의 얘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지금 공수처가 윤 총장하고 그다음 손준성 검사를 입건한 혐의가 네 가지죠.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핵심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윤 총장이 여기에 연루가 돼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입건자를 일단 처리를 했을 텐데 윤 총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 순수히 법리적 정도로만 따졌을 때에 이거 입증하려면 어느 정도의 증거가 나와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좀 섣부르게 입건한 게 아니냐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지금 공수처 입장은 고발이 됐기 때문에 피고발인에 있던 윤 총장을 입건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한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법리적으로 볼 때 그 자체는 문제가 없긴 하겠지만 너무 초기에 이제 입건해서 피의자로 만들어 버리니까 사실은 오히려 이제 수사하기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이제 방어책을 확실하게 이제 세울 테니까요. 만약에 그 사실이라 그러면 이 사안에서는 사실은 어떤간에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신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뭐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뭐 직접 전달하거나 이런 행동적인 일을 하질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교사든 아니면 뭐 공모 관계에 있던 공동정범이든 간에 뭐 같이 의논하고 지시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이런 걸 지시하는, 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뭐 같이 만난 게 확인된다. 언제 만나서 뭔가 세례도 얘기하는 게 확인된다던가 아니면 뭐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메일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주고받았다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직접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 손준성 검사가 또 윤 총장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든가 뭐 이런 식의 정도의 윤총이 직접으로 이 사건 관련해서 뭐 얘기를 했든 아니면 얘기를 듣고선 뭐 그냥 그렇게 하지 뭐 이 정도의 동의를 했든 이런 거 관련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걸 남겨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렇겠죠. 지금이라도 지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물론 무의식 중에 예를 들면 손준 검사가 다른 사람한테 대화나 이거 하는 과정에 그런 말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손 검사와 윤 전 총장 사이에 실제로 그런 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남겨놨을까? 그래서 사실 이거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 근데 이분을 너무 쉽게,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밑서부터 차근차근 이거 누가 작성했지? 누가 더 전달했지? 이러면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옥죄에 오면서 최종적으로 이게 누가 그러면 이거에서 이득을 보고 누가 지시한 것처럼 보이는 이걸 판단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처음에 별로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쉽게 해버리니까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금 뭐 언론이다 아니면 상대방 지금 이 피의자로 되는 쪽에서는 계속 역공을 하면서 이 뭐 불수라는 의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를 다른 쪽으로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공작이 있었다. 오히려 다른 공작이 있었다. 예.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서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공처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경험 미숙을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예전에 재벌 수사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맨 밑에 뭐 과장급, 대리, 운전기사들, 그 다음에 부장, 상무 전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뭐 등장인물이 얼마 안 돼서 바로 치고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박 변호사님, 조성은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받은 것은 맞고 전달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내가 전달할 게 아니다라고 해서 전달하지 않았다. 커트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고발 사주라는 개념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 실패한 사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걸 실패한 사주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성은 씨가 이제 JTBC랑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검에 접수하지 않은 이유는 뭐 선거 막바지라 어수선했고 모든 후보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고발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4월 8일 날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에게 사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과 8월에 접수된 최강욱 대표를 고발한 고발장이 거의 판박이 수준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루트로 인해서 다시 이게 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한 법률로 봤을 때는 위헌범위랑 결과범위 있습니다. 예. 이런 고발 사주에 위험만 있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사주는 저는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사주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넘어갔다고 보이는 네, 게 네. 그거 자체가 중요하다. 고발장에 흡사하고 네. 그 자체가 넘어갔다는 네.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심 변호사님. 예. 주요 사건 관계인으로 김웅 의원이 적시가 됐습니다. 예. 등장인물이 지금 여기 3명인데요. 윤 총장하고 손준성 검사는 입건이 됐다고 확인이 된 상황이고 그런데 김 의원은 왜 주요 사건 관계인으로 했을까? 또는 김 의원의 신분이 피의자가 입건자로 전환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은 이게 원래 공수처 대상이 원래는 전현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는 그 당시 김 의원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위 공무원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비 그냥 후보였을 뿐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게 뭐 지금이야 의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수사하는 데 문제는 없긴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당시에 고위 공무원이었던 두 사람을 먼저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김 의원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그게 받아 전달한 기억도 없고 설사 내가 그거를 전달했다 하더라도 그건 나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전달했기 때문에 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다. 사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조금 이걸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공모 관계라든가 어떤 행위 기여가 여기에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더 조사를 해서 만약에 실제로 김 의원도 그 공모 관계에 같이 공모를 했다든가 예. 아니면 실제로 내용을 다 확인한 상태에서 조성은 씨한테 이렇게 고발하라고 사주한 게 맞다든가 이런 식의 그게 밝혀진다면 당연히 피해자로 전환될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명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은 피해자로 전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한 관계에 대한 증거도 또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역시 쉽지가 않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변수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이 질문을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될 텐데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소 씨가 지난해 4월 3일과 8일 이 김웅 의원과 대화했다는 이 텔레방이 폭파가 돼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BS의 인터뷰에서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는 조성은 씨는 CBS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뉴스버스와 이 관련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제보가 이루어진 거겠죠. 제보가 이루어진 다음에 보도가 나가자 본인이 제보자로 특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웅 의원과 같이 있었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텔레그램 대화방은 나가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삭제하기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삭제를 했다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조성은 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을 하면서 그러나 이 텔레그램 대화 소스가 담긴 디지털 원본 그대로를 수사기관에다가 제출을 했다. 다시 말하면 텔레그램 대화방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원본은 남아있는 것과 진배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과의 대화 그리고 손 검사가 고발장 등을 전달한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 부분 신빙성을 좀 얻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심 변호사님 조심하를 정리를 하면 김 의원과 대화를 나눴던 방제처가 없다 지금은. 그러면 이거 나중에 수사라든지 공소유지 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소위 말하는 제보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삭제한 것이다라고 본다 그러면 충분히 공감할 만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디지털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진본이 맞는지를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그걸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된다면 사실 증거 능력에 문제는 없기 때문에 설사 그 대화방에서 나갔다 하더라도 그 대화방에서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대화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대화방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만 사실이라고 한다면 설사 지금 대화방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웅 의원이 4월 3일과 8일 그 조성은 씨하고 대화했다라는 내용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입니다만 이 손준성 검사의 반응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박 변호사님 혹시 이거 관련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대화방이 사라지면서 그 손준성 보낸 표시가 된 파일 자체가 이제 전달됐는지는 캡처나 이런 확인한 방법 자체는 없잖아요. 즉 그 부분이 이제 결국 또 이 수사와 관련해서 난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손준성 그 검사의 이제 아이폰도 비밀번호가 잠겨 있어서 그걸 풀지 못하고 있고 이것도 방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돼 있으니까 편집된 캡처본 자체를 이제 어느 정도의 증거 능력을 부여할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또 그 스마트폰을 또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준성 검사 다시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내지는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본인으로서도 어떤 경로로 이 같은 의혹이 제기가 됐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심 변호사님, 손 검사가 밝힌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손 검사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론 아직 차라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누군가가 내 계정,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해서 보낸 것 같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네. 하긴,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은 나는 아예 작성한 적도, 보낸 적도 없다. 근데 디지털 증거는 지금 손준 검사가 어떤 간에 작성은 모르겠지만, 보낸 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자기까지 오는 걸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결국 오게 되면 자기가 작성이든 전달에 관여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윤 전 총장과는 한 묶음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수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차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손 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만약에 좀 진짜로 윤 전 총장과 그렇게 이렇게 공모를 해서 만약에 했다고 하면
뭐 이게 잘했으면 내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한 자리도 할 수 있는 거고 뭔가 장래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포부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은 위험해지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아예 나 혼자 살겠다고 아예 그냥 모든 걸 사실이 만약에 맞다면 사실을 다 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윤영춘에 대해 의리를 지켜서 나중을 도모할 것인가 이 고민에 빠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상태가 지금 제가 보기엔 아직 정리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예. 난 모른다. 나 그런 적 없다. 우선은 부인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냐면은 그 손준성 검사에 대한 텔레그램 그 프로필이 동일인이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추정이 되면서 언론에서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손준성 검사 처음에 해명을 했을 때에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내지 않았다,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럼 작성한 거는 다른 사람이 했거나 전달만 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계속 추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탁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및 첨부 자료를 전달하지도 않았다. 두 가지를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부인했다고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지금 손 검사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디지털 정보 휴대전화는 불륜, 모든 것에 증거가 됩니다. 지운다고 해도 다 살아나는 건데 아마 손준성 검사는 검사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을 건데 이제 우선 디지털 증거에서도 침묵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준성 검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한 가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작성자와 전달의 경위들을 소상히 밝힌다. 두 번째는 함구한다. 함구한다. 근데 선택은 당연히 함구한다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함구하고 있을수록 수사의 방향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그 수사의 방향성 자체를 이렇게 혼돈을 갖게 하는 게 그 본인의 입장에선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번 사건이 좀 가면서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아무래도 신경 좀 많이 쓰이겠죠. 기류가 좀 바뀐 것이 보이는 게 어제 그리고 오늘부터 제보했다고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건 공익제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첫 방송, 이 방송 바로 앞에 방송에 좀 지적을 해드린 바가 있지요. 그래서 좀 언론을 호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우리 신 변호사님, 공익제보 전문 신 변호사님, 예, 신 변호사님 이게 공익제보의 요건이 됩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선 공익제보라고 하면 이제 부패 관련된 범죄라든가 아니면 환경 뭐 이런 것들과 보통 이제 공익제보, 오소패스를 막 흘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런 것들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서 이제 공익제보가 대상이 되는 게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제보가 할 수 있는 그 상대방 누구한테 할 수 있느냐 이거 정해져 있는데 이 국회의원은 돼 있지만 당시 김웅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정당도 해당이 안 돼요.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다고 그러면 뭐 권익이라든가 이런 데다 하거나 아니면 그걸 하고 있는 뭐 사용자한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한다고 보더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넓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법상 공익제보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공익제보를 하더라도 만약에 솔직히 그러니까 검찰이 힘이 없어서 공익제보를 사주를 합니까? 실제로 그건 다 자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딴 데로 했다고 한다면 그건 공익제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를 취한 것 뿐인 거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익제보라고 보기에는 여러 요건상 어렵고 또 그 내용 중에는 그 윤 전 총장의 그 어떤 개인적인 부분까지 포함된 어떤 사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공익제보입니까? 그런 것까지 한다고 그러면 여러모로 어느 면으로 보나 이거는 공익제보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그냥 물타기에 해당될 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보다 먼저 진상조사에 착수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검 감찰부입니다. 조성은 씨, 제보자 조성은 씨가 대검 감찰부장이 실려 간다고 해서 갖다 주었죠. 조금 있으면 보름입니다. 진상조사에 착수한 지가. 그런데 이렇다 할 내용이 나온 게 없습니다. 박 변호사님, 검찰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검찰은 머리가 엄청 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의 중립성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이 정말 미래통합당의 범여권 인사에 대해서 고발 사주를 했는지 그 의혹 자체를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지금 대검 감찰부 감찰 3과에서는 딱 말한 게 한 가지 있죠. 그 제보자가 이미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했더니 그 제보자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조작하거나 손준성 이름을 변경한 흔적은 없다까지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은 자신의 검찰총장의 지위에서 중립성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엄청난 생각과 고민과 하고 있지 않을까. 딜레마에 빠져서. 그렇군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계속 그 반복적으로 듣는 얘기가 취재할 때마다 듣는 얘기가, 아니 손준성 검사가 뭐가 아쉬워서 그거를 그렇게 해주겠느냐. 그리고 시기상으로 보면은 4월이니까 인사가 있고 한 달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손준성 검사는 오히려 추미애 쪽이다라는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손준성은 청와대가 비호를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원래는 김유철 차장이었는데 바꿨단 말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김유철로 유임을 해달라고 하니까 바꿨어요. 근데 검찰 조직이라든지 생리상으로 볼 때도 이거는 손준성 검사가 이렇게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그랬을까가 계속 좀 의문으로 좀 남습니다. 심 변호사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아쉬워서 했냐.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힘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힘? 검찰에서 제일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자기 의사에 따라서 뭔가를 해보고 굉장히 그거는 좀 제한적이에요. 아주 간단한 일례를 들면,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예를 들면 같은 쭉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제일 높은 사람이 맨 앞에 있고, 제 앞머리 사람들이 일로 쫙 앉아가지고 이렇게 마치 무슨 강연 듣듯이 이렇게 얘기를. 그런데 뭐였냐면 이게 밥 먹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커피 한잔 하는 시간인데도 그것도 마치 서열일 것처럼 쫙 맞춰가지고 한 사람이 거의 일방적으로 강연을 하고 딴 사람 듣고 있는 거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맞아. 삼각함대로 연수할 때도 딱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수별로. 식인데 최장정 검사 좀 됐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검찰 조직에서는 검사 동일체라는 게 괜히 나왔겠습니까?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무래도 만약에 모르겠어요. 손 검사가 어떤 야망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검찰총장 잘 보여가지고 나중에 검사장 되고 뭐 하는 거, 사실 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거부하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뭔가 나중에 이득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손준성 검사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윗선이 있는 게 아니냐.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다. 뭔가 지시가 있거나 뭔가 같이 이렇게 공모가 있는 관계가 아니면 충분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나 그 연루가 되는 게 아니냐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검에서 청사 구내식당이 맛있어요. 아주 천만데 아니겠습니까? 네, 대법원에서도 먹으러 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가끔 놀래기도 하는데. 검찰밥이 맛있습니다. 네, 예. 그게 드시라면 수사가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래요? 네. 거기서도 저도 한 15년, 16년 이렇게 해서 밥을 먹어봤는데 거기 보면 맨날 똑같은 풍경이 그겁니다. 청장님이 다 거느리고 삼각편지를 이렇게 다닙니다. 원래 그렇게. 그 내용,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수사로 또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저희 뇌피실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가 더 남았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박 변호사님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김웅에서 손준성까지 넘어갔다. 그것까지는 됐는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경유해서 올라갔는지 그 부분인데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명백한 증거나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과연 나올 것인가. 그 제보자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검찰 내에 이 내부 고발자가 있는지 이제 그것도 핵심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손준성 검사를 추미애 라인이다. 내 라인이 아니다. 라고 이미 약간은 손절을 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손준성 검사는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풀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수사 자체가 계속해서 방향성에서 흔들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까지 문제가 되면서 뭐 윤석열 게이트냐, 박지원 게이트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서로 공격하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 방식으로 물타기를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신 변호사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선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다 이제 흡수해버리는 상황이어서 뭐 공약이나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고발사주가 거의 전면전에 나왔을 때 좀 딴 얘기가 거의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그냥 말입니다. 예. 사실 뭐 여당 입장에서 사실은 이게 너무 하다 보니까 뭐 자기네 지금 경선하고 있는데도 지금 다시 다 여당 야당 마찬가지긴 하지만 경선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쉽게 끝날 결과 발이 나올 수 있는 거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처음에 김용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 잘 모르겠으니까 관련자들 다 빨리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주세요 놓고 정작 자신은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빨리 뭐 결과를 나오라고 하면서 협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또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결과가 나오는 걸 바라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차피 결과가 나오면 나오든 안 나오든 계속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이 어떤 간에 이게 뭐 검찰에서 윤 전 총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개입해서 뭘 한다고 하면 사실 그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간에 대선 때까지는 끝나지 않기를 바랄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뭐 박지원 장관 그다음에 또 뭐 홍준표 의원 측 관계자와 같이 만났기 때문에 뭐 그쪽의 사주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다른 의혹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제일 중요한 거 누가 작성해서 누가 전달했고 어디까지 개입했느냐 이게 원래 핵심인데 오히려 그 외에 메신저에 대한 얘기들이 오히려 가십거리가 돼가지고 뭐 심지어는 뭐 박지원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뭐 조성은 씨와의 관계 막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가십거리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진절머리 내거나 혐오해야 돼가지고 이제 거의 관심을 안 갖게 되는 수준까지 가기를 아마도 바라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된다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조금 밝혀지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오래 걸릴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이 또 이제 왜 중요하냐면 얼마 전에 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총장 장모 의혹 사건 문건 대응 문건. 이 부분이 또 나왔어요. 이건 또 계속 저희도 취재 중이고 또 이제 수사에 고발도 되겠죠. 이 부분은 그 부대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가 추석인데요. 예. 어디 가십니까? 좋은데? 시댁에 갑니다. 시댁이 어디십니까? 시댁이? 전주입니다. 전주. 알겠습니다. 부산이시죠? 저는 경주로 이사 갔습니다. 경주에 이사 갔습니다. 어쨌든 뭐 영원남의 만남이군요. 예. 예, 축하드립니다. 신 변호사님께는 어디 가십니까? 저는 방송 녹화가 하나 있어요. 녹화가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혼춥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는 걸로 하고요. 추석 끝나고 또 변호사님 모셔서 또 좋은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최후 변론은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이 댓글 영상에다 달아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후 변론이었습니다.